자, 안녕하세요. SAC 국어 백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월 고1 모의고사 문학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기말 시험이 다가오니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분석 좀 들어갈게요. 자, 26에서 28번 지문입니다. 고전 소설에 해당이 되고 항상 얘기하지만 지문을 보기 전에는 문제부터 먼저 봐주세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런 26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 묻는 문제 또는 구조 묻는 문제일 수가 있겠고요. 다음 27번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 방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어요. A 부분, 그 다음에 B 부분 분화가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먼저 A 부분 보고서 뭐 다 털고 가도 되고요. 또 B 부분까지 보고 하셔도 되고,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편한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고, 단 27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다 읽고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읽어가면서 읽다가 B까지 봤을 때 그리고서 바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28번 문제. 자,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 되죠? 자, 얘가 이제 해설서이기 때문에 28번을 읽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읽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영정은 궁녀인 영영과 선비인 김생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영영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성을 엿볼 수 있으며, 자, 이렇게 정보가 튀어나오죠. 정보들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되고, 영영의 신분은 김생과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뭐가요? 이 신분이. 김생은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김생이 영영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즉 조력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영영과 김생은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해피엔딩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 봤으니까 지문을 분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영전 앞부분 줄거리. 자, 고전 소설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몇몇 친구들을 보면은 인물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내용이 누구랑 누가 왜 싸우는지 그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인물 정리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효종 때 김생이라는 선비는 상사동 길가에서 영영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영영을 만날 궁리를 하던 김생은 막동의 도움으로, 인물 나왔죠? 막동의 도움으로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접근한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김생이 있고 김생이 영영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네요. 자, 그런데 조력자가 있습니다. 막동이가 김생을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막동을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영영 이모인 노파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네요. 자, 그날도 두 사람은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다.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불어 비담적산 하나를 내놓았다. 매일 할머니를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곳이라도 제 정성을 아시고 받아주시오. 그럼 이때 할머니가 누구예요? 영영 이모 되겠죠? 노파는 김생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면서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어 근심이 되었다. 노파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일어나서 절을 하였다. 그쵸? 갑자기 이렇게 뭐 선물 주니까 좀 부담이 되기도 할 겁니다. 제가 과부되어 살아온 지 오래지만 이웃 사람조차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혹 도로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다면 비록 죽는 일이라도 말씀하소서. 그제야 김생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낭자를 봤습니다. 이때 낭자가 누구예요? 영영이 되겠죠? 나이 어린 협기로 뒤를 쫓아왔더니 그 낭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 그런데 그 낭자를 본 뒤부터 마음이 취한 듯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그 낭자만 생각하니 애 끊는 괴로움이 벌써 여러 날이라오.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죠. 노파는 김생이 여인을 본 날짜와 여인의 복장을 물었다. 노파는 지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었다. 도련님께서는 제 죽은 언니의 딸을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죽은 언니의 딸 누구예요? 영영이죠. 그의 이름이 영영이라 하는데 정말 탐스러운 아이지요. 자, 이렇게 영영이라 하는데 정말 탐스러운 아이지요. 여기는 이제 성격,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물의 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란 말이요? 김생은 노파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노파는 김생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도련님은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그 애는 회산군의 시녀입니다. 자, 군 되어 있죠? 이때 군은요, 왕의 형제들, 왕 형제들을 군이라고 불러요. 무슨 군, 무슨 군. 또는 뭐 임금이 좀 이렇게 여러 신하들, 뭐 일가 친척 중에서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좀 높은 자리로 올려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군이라고 하죠. 자,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에 내가 본 날은 어인 나들이었어. 그때는 마침 그의 부모의 제삿날이라 제가 회산군 부인께 청하고 겨우 데려왔었지요. 자, 여기 인물 또 새롭게 나왔죠? 회산군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산군 부인. 이렇게 인물 나오면은 그때마다 조금씩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영령은 자태가 곱고 음률이나, 이제 음악이죠, 음악. 그러니까 뭐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룬다는 뜻이에요. 음률이나 그래도 능통해 회상군께서 첩을 삼으려 하신답니다. 따당, 여기 장애물 생각났다. 그쵸? 회상군이 첩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다만 그 부인의 투기, 질투와 시기를 줄여서 투기라고 해요.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이랍니다. 김생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였다. 결국 하늘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노파는 김생의 병이 깊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노파는 그렇게 김생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노파의 역할도 좀 볼까요? 노파는 지금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쵸?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조력자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 조언을 또 해주고 있네요.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오? 빨리 말해보시오. 단오가 한 달이 남았으니 그때 다시 작은 제사상을 버리고 부인에게 영아를 보내주십사고 청하면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영아는 뭐 이렇게 손주 또는 어린 딸 영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예요? 영령이 되겠죠. 김생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할머니 말대로 된다면 인간의 5월 5... 곧 천상의 7월 7석이요. 자, 이 천상의 7월 7석이란 말은 뭡니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생과 노파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령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노파와 약속한 날이 되었다. 김생은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으로 달려갔다. 중략. 자, 여러분들 이야기 정리할 때 중략 부분 앞에서 항상 끊어주시고요. 어떤 상황? 자, 김생 노파가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노파가 김생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상군이 어떻게 영령을 자기 첩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죠. 요거를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단오날 빼오기로. 자, 중략 부분. 영령을 그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2배나 더 간절하였다. 그러나 청조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청조 이거 뭐 옛날 사람들 그 고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푸른 새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흰 기러기는 오래도록 끊겨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다. 끊어진 검은 것줄은 다시 맬 수가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잠깐 요 부분은 뭡니까? 어떤 게 영령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묘사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요 부분은 지금 서술자 개입, 편집자정, 논평 들어가 있죠. 줄여서 쓸게요. 편론. 그래서 편집자가 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평을 내리면서 이야기 속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상사병. 그렇게 2달이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에 다름없었다. 마치 김생의 친구 중에 이정자라고 하는 이가 문병을 왔다. 자, 새로운 인물 또 튀어나왔네요. 이정자.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이 난 것을 이상해했다. 병들고 지친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말했다. 아이, 자네의 병은 곧 나을 걸세. 회상군 부인은 내긴 고모가 되는 분이라나. 띠딩. 자, 회상군 부인이 누구? 이정자의 고모.
그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서술자가 아니라 인물의 입을 빌려서 직접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부인이 소천을 이룬 후로부터 가상과 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사와 보시를 잘 하시니 이렇게 기쁜 일과 뭐 보시 이거 보시라는 거는 뭐 중들 승려들 도와주는 것들 내 자녀를 위하여 애써 보겠네. 자, 그래서 A 부분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정자가 걱정하지 마, 우리 고모야, 우리 고모 또 이게 성격 좋아, 화끈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김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병든 몸인데도 일어나 정자의 손이 으스러져라 꽉 잡을 정도였다. 김생은 신신부탁하며 정자에게 절까지 하였다. 정자는 그날로 부인 앞에 나아가 말했다. 얼마 전에 장원급제한 사람이 문 앞을 지나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고모님이 시비에게 명하여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사옵니까? 이때 시비가 하녀예요. 하녀. 있지. 그리고 영령에게 청하여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사옵니까? 있네.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친구로 김모라 하는 이옵니다. 이 김모가 누구예요? 김생이죠. 그는 제기가 범인을 지나고 제기는 제주. 범인은 평범한 사람을 지나쳤다.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풍도가 속되지 않아. 풍도 어떤 풍습, 그러니까 몸에 밴 예의범절. 예의범절이라고 합시다. 네, 몸에 밴 예의범절이 속되지 않아 장차 크게 될 인물이 옵니다. 여기 막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쵸? 자기 친구에 대해서 칭찬. 불행하게도 상사의 병이 들어 상사병. 문을 닫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으니 벌써 2달이 되었다 하더이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병하는데 피부가 파리해지고 목숨이 아침 저녁으로 불안하니 매우 안타까이 여겨 병이 든 이유를 물어본 적 영령으로 인하함이라 하옵니다. 영령을 김생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읽었죠?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A와 B의 말하기 방식 제껴야 되겠죠? 자, 27번 문제가 되겠네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방금 B 봤으니까 B부터 제끼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대에게 거래 제한 아니죠? 서운함 토론 아니죠? 원하는 것을 부탁, 자신의 능력 자랑 아니죠? 친구 소개,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하고 4번, 5번만 구분해주면 되잖아요. 자, A는 상대의 위로, 맞죠? 상대 충고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네,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점핑. 부인은 듣고 나서 내 어찌 영령을 아껴 사람이 죽도록 하겠느냐 하였다. 부인은 곧바로 영령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하였다. 아우 좋아. 그리하여 꿈에도 그리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 만나게 되니 그 기쁨이야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김생은 기운을 차려 다시 깨어나고 수일 후에는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부터 김생은 공명을 사양하고 영령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하였다. 해로는 같이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전기적 요소를 활용해. 자, 전기는요 이게 비현실적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봤지만 비현실적 요소는 없죠. 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이건 있었고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묘사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기러기가 어쩌고 청조가 어쩌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영웅적 면모. 이 작품은 영웅이 없어요. 역순행적 아닙니다. 역순행적은 뭡니까? 시간 순서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 현재로 갔다가 뭐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갔다가 뭐 이런 것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심리 드러난다. 띵동. 아까 얘기했죠?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28번 문제예요. 우리가 아까 박스를 받고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1번.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해서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못할 뿐이랍니다 해서 회산군 부인의 투기가 김생과 영령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면 아니지요. 오히려 이 투기 때문에 그쵸? 회산군 부인의 투기는 자기 남편하고 영령이 첩이되는 거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는 거지. 김생한테 빨리 보내야죠. 2번이 틀렸네요. 3, 4, 5번 확인해 볼까요? 영화를 보내주십사 하고 청하면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노파도 김생이 영령을 만나도록 도와준 조력자. 영령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 해서 김생이 영령을 만나기 노력하고 있어 확인. 영령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야 했다 해서 영생과 김생이 사랑을 성취해 행복한 결말. 좋습니다. 아닌 것은 2번. 어렵지 않죠?
자, 바로 옆에 있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에서 32번 문제고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문 보기 전에는 문제부터 볼 거. 자, 29번 가나의 공통점 나중에 풀 문제. 30번 가의 표현상 특징이니까 얘는 뭐 가 보고서 바로 풀면 되고요. A와 B 포인트 문제 나와 있네요. A, B 볼 때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맥음이 파악하기가 나와 있네. 그쵸? 이럴 때는 우리가 기억 볼 때 바로 32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어 문제 풀 때는 좀 귀찮아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김영랑의 5월이라는 작품과 초록 기쁨 봄숲에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해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시를 볼 때는 정서 파악하시고 정서는 화자의 기분입니다. 그 정서가 왜, 뭐 좋다 왜, 나쁘다 왜, 슬프다 왜 요거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 기법들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술 작품은 표현 기법이 있으니까 봐야지. 해는 출렁거리는 빛으로 내려오며 시각적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는 겁니다. 표현 기법은 제 빛에 겨워 흘러 넘친다. 자, 제 빛에 겨워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 화류법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흥에 겹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치? 그 자기 느낌, 느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제 빛에 겨워 흘러 넘친다. 역시 시각적인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되어. 역시 여기 시각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된대요. 뭐가요? 이 해가 왕관이 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거죠. 풀, 꽃 위에 내리쬐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왕관이라고 표현했네. 네, 은유법도 있네요. 자기의 왕관인 초록과 꽃들에게 웃는다. 비유의 아버지 댁, 자, 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의인법 들어갔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한테 감정이나 신체 일부를 빗대어 표현하면은 의인법입니다. 저기 웃는다, 감정 표현이에요. 비유의 아버지답게, 역시 의인법. 초록의 샘답게, 뭐뭐답게, 이걸 가군이라고 합니다. 운을 맞춰주고 있고, 하늘의 푸른 넓이를 다해 웃는다. 하늘 전체가 그냥 기쁨이며 신전이다. 자, 이렇게 1년 우리가 봤죠? 자, 시각적 이미지가 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 햇빛이 내리쬐면서 어떤 풀들, 그리고 꽃들, 그쵸? 또 푸른 하늘, 이게 뭔가 싱그러운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목이 뭡니까? 초록 기쁨 봄숲에서예요. 그러니까 봄숲의 어떤 찬란한 모습,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연입니다. 해여 푸른 하늘이여. 이거 의인법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아닌 것한테 누구누구야 부르면은 의인법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부르는 것을 도노법이라고 하고요. 해여 푸른 하늘이여 그 빛에 그 공기에 취해. 자, 요렇게 행가리를 했죠. 그 공기에 취해 여기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행에 썼습니다. 이런 것을 행간 걸침이라고 하고요. 행간 걸침을 쓰는 이유는 어떤 뭐랄까 리듬감, 그리고 좀 여운, 이거를 주기 위해서 행간 걸침을 씁니다. 자, 다시 볼게요. 해여 푸른 하늘이여 그 빛에 그 공기에 취해 찰랑대는 자기의 즙에 겨운 공중에 뜬 물인 나뭇가지들의 초록 기쁨이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시각적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시를 보면서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초록빛이 막 이렇게 공중에 뻗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해여 푸른 하늘이여 그 빛에 그 공기에 취해 찰랑대는 자기 즙에 겨운 공중에 뜬 물인 나뭇가지들의 초록 기쁨이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 얘네가 뭘 수식해주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들의 초록을 꾸며주고 있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기쁨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은 그리고 깊은 데서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활료 또는 의인법 들어가고 향기롭다라고 하니까 후각 이미지 있고요. 넌지시 중굴 받으며 싱글거린다. 의인법이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이 봄날의 어떤 그 산뜻한 상쾌한 그런 이미지. 오, 영탄 들어갔네요. 감탄하고 있습니다. 영탄법. 오, 이 향기 후각적. 싱글거리는 흙의 향기. 내 코에 댄 깔때기와도 같은 하늘의 향기, 나무들의 향기.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는 이제 후각적 이미지가 주로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제목 그대로예요. 봄숲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초록의 기쁨을 화자가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문제 풀어야 되죠. 아차차차. 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문맥음이 파악해야 되네. 기억, 니은, 디귿을 해야 되는데, 근데 쭉 풀이를 했네요. 자, 먼저 30번 문제였습니까? 30번 문제 가 표현상 특징 이 문제 먼저 풀고 문맥음이 기억, 니은, 디귿 제껴보도록 할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부호를 활용하여 호흡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자, 확인만 해주면 돼요. 문장 부호 있는지 없는지. 호흡의 흐름 조절하는 문장 부호, 예, 쉼표가 있네요. 네, 그 빛에 뭐 해요. 이렇게 쉼표들이 있네요. 자, 1번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볼까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아이쿠야, 이 작품에는 반어법이 없습니다. 동일한 시어 반복함으로써 있었죠. 감각과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인상이 있고요. 영탄적 표현 있었습니다. 2번이 없네요. 자, 32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제껴야 되는데 읽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시는 모두 봄을 소재로 한 작품. 가는 숲을 배경으로 해, 하늘, 나무, 꽃, 흙 등이 어우러지는 조화람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까지 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먼저 제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 햇빛이 나무와 꽃에 비쳐 빛나는 모습을 왕관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기억 볼까요? 모든 제빛에 겨우 흘러넘친다.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되어 자기의 왕관인 초록과 꽃들에게 웃는다. 예,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니은 보고 넘어갑시다. 흙은 그리고 깊은 데서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넌지시 주고받는다. 싱글거린다. 자, 30의 2번.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주체는 흙을 바라본 화자. 틀렸다. 눈동자 굴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흙이죠. 흙.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니은의 흙은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네, 그 답 2번이 되겠다. 뭐 답 뿅 나와버렸네요. 야, 이런 게 3점짜리입니다. 이런 그냥 주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32번의 답은 2번이고 나머지 표현들은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네,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 이렇게 문제 풀어버렸네요. 자, 이번엔 김영랑의 5월. 자, 우리가 32번 문제 봤죠? 둘 다 봄을 노래하는 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자, 시각적입니다. 자, 그럼 왜 붉어요? 우리는 이미 정보를 봤어. 5월입니다. 봄입니다. 그럼 들길이 뭐란 얘기야? 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연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시를 볼 때 시를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시를 볼 때도 정보를 찾아주셔야 돼요. 지문에서 정보를 꼭 찾고 연상, 추론, 즉 연상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자,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져라 푸르러졌다. 여기 색채 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잠시만요. 색채 대비. 태블릿이 좀 말을 좀 안 듣네. 이놈 시키고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어? 자, 붉어지고 푸르러졌다. 색채 대비가 있고요.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자, 은유법 돌아갔죠. 자, 바람이 불어오는 거를 뭘처럼 표현했습니까? 밭. 이랑과 고랑은 밭에 구불구불한 것을 이랑고랑이라고 그러죠.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의인법 부끄럽다라고 하는 감정 표현했습니다.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니. 자, 혼자 날아볼 줄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쌍쌍이 있다는 얘기지. 암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컷이라 쫓길 뿐, 순놈이라 쫓을 뿐. 자, 이런 걸 대꾸법. 그리고 유사 통사 구조 반복. 유사 비슷한 통사 문장 구조 반복. 자, 이렇게 어떤 그 문학 문제나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용어 정리 꼭
해줘야 됩니다. 황금빛 난 길이 어지러울 뿐, 뭐뭐 을뿐, 예, 가군 맞춰주고 있고요.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와,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 요렇게 행간 걸침을 하고 있죠. 행간 걸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야 돈오법, 그리고 의인화,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돈오법 쓰면은 자동 의인법입니다. 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인, 아양은 뭐 애교 떠는 거죠. 예.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굉장히 다정다감하네요. 어투가 다정하고, 그다음에 꼭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야죠. 29번 가나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렇게 공통점 찾는 문제는 우리가 방금 뭘 봤어요? 나를 봤잖아요. 그쵸? 그럼 나를 우선 기준 삼아서 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가로 가시면 됩니다. 자, 1번 화자가 인식한 사물의 특징에서 삶의 교훈 꺼져. 이상과 현실 꺼져. 이상 현실 대비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꺼져. 이거 나오지도 않아 이런 거.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 오, 있었죠 의인법. 화자가 자연과 교감한다. 있죠. 나에 있었고. 자, 그러면 가에 의인법 있었는지만 보면 돼요. 의인법 있네. 우리가 방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의인 이렇게 해놨잖아. 그치? 네. 답은 4번이 되겠군요. 5번도 확인해 볼까요? 자연의 모습을 부각하여. 이건 맞죠? 자연에 합일되지 못하는 인간의 고독감? 에이 꺼져.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풀었고 30번 풀었고, 그 다음에 31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A, B 한번 확인해 볼까요? A는 해, 그리고 B는 산봉우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 적절한 것은 A는 화자의 지난 삶을 떠올린다. 아니요. 햇빛 내릴 째는 봄날입니다. 아니고, A는 기쁨을 느끼는 화자와 동일시 되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야. B는 화자에게 새로운 행동을 촉구한다. 아니야. B는 화자가 밤의 시간에 관찰한 대상. 밤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A와 B는 모두 화자와 관심을 갖고 주관적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시는 서정갈래입니다. 시는 서정갈래고요. 개가 아니라 갈래. 서정은 뭐예요? 정서예요. 정서는 뭡니까? 주관적 기분입니다. 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주관적 정서를 나타내는 게 시예요. 그래서 5번은 당연한 겁니다. 자, 이번엔 33에서 36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현대소설이 되겠네요. 제목이 뭐냐? 제목은 보이지가 않네. 김소진의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자, 역시 문제 먼저 보는 겁니다. 윗글의 서술 방식 다 보고 풀어야 되고요. 기억의 이유로 포인트 문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한 도표. 그럼 여러분 이제 구조 파악하란 얘기입니다. 36번 보기를 참고하 윗글을 이해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먼저 읽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죠. 왜? 이거 해설서이기 때문에 해설서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장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한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과 성찰의 과정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글은 뭐란 얘기입니까? 내면적 갈등, 정신적 성장, 세계에 대한 각성, 성찰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자, 성장소설은 대개 성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체험을 재평가하고 반성적으로 사유한 결과물을 고백의 담론 방식으로 택하고 있다. 뭐 담론이라고 하고 있는 담론 방식을 하는데 그냥 이야기 방식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인물인 경우가 많다. 소설에서 내적 시간이 유년기의 시간대에 비해서 실제적인 창작은 성인의 세계에 진입한 이후 시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가 구별되어 제시된다. 그러니까 이때 양자는 뭡니까? 어린 시절의 나, 어린 나, 그리고 성인인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인의 나가 뭐 하는 겁니까? 어린 시절의 나를 회상한다는 얘기네. 돌이켜본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질문 보도록 할까요?
소설 읽을 때는 이제 서술상 특징 인칭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인칭 반드시 잡아야 돼요. 몇 인칭인지. 앞부분 줄거리 나는 1인칭이구나. 1인칭이면은 자기 이야기 하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지를 또 잡아야 됩니다. 나는 재개발이 시작되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추운 겨울 변소에 갔다가 짠지 항아를 깨뜨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회상적 또는 뭐 회고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36번이었나? 그 박스 보고 들어왔죠? 예, 성인인 나가 어린 시절인 나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자, 나는 깨진 단지를 눈으로 찬찬히 확인한 순간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자, 왜 깨졌어요? 변소 갔다가 짠장아를 깨뜨렸어요.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단지 임자가 욕쟁이 함경도 할머님의 틀림없었음에랴. 이 배랑맞을 돼질놈의 아색들 봤나? 하는 욕설이 귀에 쟁쟁하지자 등 뒤에서 올라온 뜨뜻한 열기가 목덜미와 정수기를 치솟아 올라 추운 줄도 몰랐다. 예, 여기 지금 어때요? 무서움, 그렇죠? 두려움. 할머니한테 혼날 거 생각하는 겁니다.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의 눈앞에서 사라져 줄리는 만무했다. 자, 다음 달러 볼게요. 집 안팎에서 귀청이 떨어져라 퍼부어질 지청구와 지청구 이거 혼내는 겁니다. 메타작을 감수하는 게 상수인 듯 싶었다. 아무리 밟지 않은 첫 길이라고 일부러 발끝에 힘을 주어 제겨 딛고 가느라 우리 집 앞에서 변수 앞까지 뚜렷이 파인 눈 위에 내 발자국은 요즘 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봉쇄하고는 터였다. 예, 눈 내렸어요. 그쵸? 아무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자국만 찍힌 거야. 예, 빼박이네. 이미 9가구의 어느 방 안에서인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로 한 양 두런거리는 목소리 들렸다. 나는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기로 맘먹었다. 우랑바리 나롱바르띠 이거 뭐냐? 이거 주문 외우는 겁니다. 주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쵸? 지금 현재 상황을 현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손오공이 부리는 조화를 기대하며 입속으로 주문을 반복해서 외웠다. 손오공. 여러분 그 드래곤볼 손오공 아니고 서유기 손오공입니다. 원숭이 새끼.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어떤 순진함 드러나죠. 지금 어떻게 나 항아리 깼어. 나 할머니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주문을 외워요. 도망가고 싶어서. 그러고는 고개를 획 돌려 깨진 단지를 내려보았다.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내 입가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깨진 단지는 그 모양 그대로였지만 어떤 기발한 생각이 별똥별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눈사람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쫙 벌렸다. 일단 이 아침만큼은 별일 없이 맞이할 수 있겠지. 뭐가죠? 좋은 생각. 꾀라고 할게요.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서둘러 주위의 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마침 찰기가 좋은 눈이어서 손이 한번 닿을 때마다 흙 알갱이가 알알이 밝힌 눈덩이들이 붙어 올라왔다. 나는 우선 항아리 주변에 눈사람의 아랫부분을 뭉쳐놓았다. 그리고는 조금 작은 눈덩이를 서둘러 올려놓았다. 그렇게 해서 깨진 단지를 감쪽같이 눈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눈이 왔으니까 깨진 항아리를 눈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사람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너 벌써부터 나와노는구나. 부지런하구나. 바로 이웃방에 사는 현정이 아빠가 담배를 꼬나물고 변소에 가려고 내박바람으로 나왔다. 방학 숙제로 내일 일기를 쓰는데요. 눈사람 굴리기라고 해서 적어 놓으려고요. 앞으로 날이 따뜻해서 눈사람 만들려 해도 그러지 못할 거. 이것도 금세 녹을걸요. 임기응변 잘하고 있죠? 임기응변. 그죠? 좀 이렇게 잔머리가 있는 친구들 같다. 그치? 자, 중략 부분이니까 또 끊고 내용 정리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성인이 된 나는 오랜만에 고향 마을에 돌아갔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겨울밤에 변소에 가다가 항아리를 깬 그런 경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욕쟁이 할머니는 짠지 항아리를 깬 후 깨진 단지 흔적을 치운다. 혼날 것을 두려워한 나는 가출을 한 후 아이구야. 여러 곳을 방황하다 해질녘으로 돌아온다. 갈 데가 없죠. 집 나가면 뭐다? 개고생. 자, 그러건 어느덧 해질녘.
이미 비밀이다 까발려졌을 9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엄마한테 연탄 집게를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게 일제히 안 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었을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에 기대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도가에 몰려나와 쌀을 씻는 겁니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수도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맞추진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았다.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 왜 그랬습니까? 이 현실이 어때요? 자기가 어떤 그 예상했던 현실이 아닙니다. 그쵸? 나 분명히 항아리 깬 거 들켰고 집에 들어가면은 처음 맞던 거 혼날 텐데 왜 평상시와 다름없지? 라는 것 때문에 혼돈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다.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두었던 변소통 쪽을 돌아다 보았다. 거긴 아무것도 없었다. 눈사람은 깨끗이 채워져 있었다. 나는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짠지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라는 것일까?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자, 우리가 아까 박스 읽고 들어왔어요.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성장소설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인식이 달라지는 포인트예요.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였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이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리고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푸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다. 요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쵸? 여기가 깨달음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세상의 구성원일 뿐이란 얘기죠.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리게 됐다. 그렇죠.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니었던 거야. 하긴 눈물 서너 방울 좀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서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자, 포인트 문제 나와 있죠. 소리 없이 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위쪽에. 그쵸? 어떤 세상과의 괴리감과 거리감 때문에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며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예, 혼돈, 불안.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처부터 애미를 못 잡아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트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 어찌했담?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리고는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컸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뭐 한 겁니까? 이제 성장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자, 나가 있으니까 1인칭이었고요. 자기 이야기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1번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자, 대화가 있긴 있지만 대화 중심은 아니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인물 간의 대화 중심이라는 것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군데군데는 있으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아니고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 이게 1인칭입니다.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한다.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 됩니다. 자, 뭐 나머지는 틀린 거기 때문에 보지 않겠어요. 34번 기억의 이유를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아까 어디 있었더라? 네,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서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바로 위아래로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혼돈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현실에 대한 괴리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멍해지는 거죠. 나의 잘못을 용서해준 어른의 고마움 아니고 겨울날 해질녘의 귀감 쓸쓸한 분위기 아니고 가초를 감행했던 나의 처지가 아니고 가초로 무관심으로 일가 어른 태도 분노 아니고 나가 예상하는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혼돈과 불안함 띵동.
문제가 쉽네. 35번 나의 심리 상태로 적절한 것은 자, 욕쟁이 할머니 단지를 깨뜨리고 해결 방법 모색한다. 지금 보기를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1, 2번 한번 봅시다. 단지를 깬 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가 아니죠. 예, 불안해 있습니다. 주문을 외운 후 위기 상황을 모면했다는 생각 기뻐하고 띵동. 예, 눈으로 덮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나머지 좀 볼까요? 나 항아리 조각을 숨기고 가출 감행. 현정 아빠와 대화하기 전부터 나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화하기 전부터는 아니죠. 전부터는 조마조마하다가 임기응변 발휘했습니다. 그다음에 다 가출로 돌아와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발견함. 가출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은 편안함 아니죠. 불안함. 볼을 비틀며 자신을 꾸짖는 엄마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감만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여기 보면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6번 박스 우리가 읽었으니까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깨진 단지는 나에게 성장의 계기가 되는 소재 맞고요. 눈사람 속에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는 모습에서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나? 그런가? 자, 여러분도 이렇게 보기 볼 때 확실하지 않으면 보류해. 확실하지 않으면 보류해놓고 다음 보기로 갑니다. 이때 확실성은 지문이나 이렇게 박스 안에서 내용을 따가지고 와야 돼요. 3. 방학 숙제로 낼 일기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그린 소설로 볼 수 있겠군. 그렇고. 나를 둘러싼 세계는 미성숙한 나가 각성 성찰하는 공간. 그렇고. 그렇게 컸다는 구조를 볼 때 성인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그렇죠? 아닌 건 뭐가 됩니까? 2번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자면 눈사람 속에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는 모습에서 내면적으로 갈등한다. 자, 내면적 갈등은 언제 하는 겁니까? 바로 다시 가출했다가 해질녘에 집에 돌아왔을 때 또 혼돈과 불안함 그것을 내면적 갈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항아리 은폐할 때는 기뻐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존 씨가 보도록 할게요. 42에서 45번 문제입니다. 자, 어디 보자. 작품을 좀 확인하고요. 시조 하나 나와 있고 사청사후 한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존 수필 하나 나와 있고요. 역시 문제 먼저 보는 거예요. 가나다의 공통점. 그 다음에 45번 가에 대한 반응 포인트 나와 있고요. 44번 보기를 참고해 다를 이해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43번 A,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기를 보니까 A, B, C, D 4번까지는 순서대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순서대로 푸시면 됩니다. 44번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 질문을 보자. 시조 자 평시조가 해당이 되네요. 평시조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잔의 쓰는 정형시입니다. 정형시. 그리고 음수율은 3, 4 또는 4, 4초. 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수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음보 율격. 사음보 율이죠. 노래로 치면 네 마디를 끊어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보도록 합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때 매는 산이에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 주제는 뭡니까? 노력을 해라. 그쵸? 해보지도 않고 왜 어렵다고 하니 노력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김시습의 사청사후. 자, 사청사후 뜻은 날에 맑았다 비가 온다 하다. 변덕스런 날씨. 자, 원래 한시죠. 여러분들 한시 구분하는 방법은요. 몇 글자로 써 있는가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7원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율시가 되겠네요. 이게 네 줄이 있으면 절구라고 그러고 8줄이 있으면 율시라고 그래요. 그 이상은 그냥 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7글자 8줄이기 때문에 7원 율시입니다. 봅시다.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니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하늘의 도도 그러하거늘 이제 하늘의 도가 어떻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자연 상태, 자연 상황, 자연의 상황을 어디다가 인간사에다가 집어넣고 있다. 인간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간사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네요. 그쵸? 예. 여기는 지금 유추가 들어간 겁니다. 유추, 유비추리 방식이 들어갔고요. 자, 그럼 A 부분 문제 봐야 되겠네. 43번에 1번. A에서는 자연현상이 빗대어 세상 인정에 대한 화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우리가 아직은 이게 부정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우선 보류입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오겠습니다. 나를 기리다가 문득 돌이켜 나를 헐뜯고, 자, 기린다는 것을 막 칭찬해줘요. 그러다가 나를 헐뜯고 공명을 피하더니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함이라. 그러니까 공명 싫다고 하면서 도리어 공명을 구한다. 이 변덕쟁이들. 자, 4.3에 2번 볼까요? 대꾸법을 사용하여. 자, 대꾸법은 뭐냐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겁니다. 자, 비슷한 문장 방식을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네, 대꾸법 있습니다. 세상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들고 있죠.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뭐 부정적 인식 드러나 있네요. 그래서 1번과 2번 맞는 설명. 다시 지문.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까? 여기 서리법 있고요. 구름 가고 구름 오되 산은 다투지 않음이라. 자,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는 것은 변화를 나타내죠.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43회 3번. C에서는 가변적인 대상과 불변적인 대상. 가변적인 대상은 구름, 불변적인 대상은 산. 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자, 아직 우리는 의도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우선 보류.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에 알아두라.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자, 그럼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불변적인 거죠. 예, 그러면 뭐 의도는 드러나는군요. 그때 변덕스럽게 하지 말고 지조를 지켜라. 절의를 지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3번도 맞는 설명 될 것 같고요. 4번. 뒤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자, 도치법은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자, 여기가 도치가 되어 있네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해 둬라. 여기도 뭐 도치가 되어 있고요.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이렇게 또 도치가 되어 있네요. 도치는 간단해요. 우리 문장 순서를 뒤바꿔서 써버리면 도치. 예, 도치법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A, D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묻고 답하며. 시상전개 묻고 답하는 게 있었습니까? 예, 이거는 없었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돌아가시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군요. 질문 계신가요? 미안합니다. 이게 현장 수업에서 하다 보니까. 예. 요즘에 계속 학교 수업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 붙었어요. 뭐 하나 설명 끝나면 질문 있어요? 이게 입에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규보의 이옥설. 이옥이라는 말은 이 수리, 옥, 집. 그러니까 집수리 이야기 설명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수필이에요. 수필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담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깨달음, 교훈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잠깐만요. 이 타블렛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손을 내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건은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게 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자, 여기 보니까 경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대비 또는 뭐 대조 들어가 있죠. 비 한 번 맞은 거랑
비 계속 맞았던 거랑. 벌써 우리는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미리미리 준비했으면은 큰 피해가 없을 텐데 그대로 뒀기 때문에 결국 전체를 갈았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자, 깨달음 나옵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요렇게 또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문장이 도치가 되어 있어요.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 같으며, 자, 여기 유추 들어갑니다. 유비추리.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며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집수리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인간의 또는 뭐 도덕 관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자, 또 뭐 하고 있어요? 개인 한 사람의 도덕 이야기 하다가 나라까지로 갔네. 자,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은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을 사람 그리고 나라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유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며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서리법.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집수리한 것에 대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개인의 잘못도 바로바로 고쳐야 된다. 그리고 나라의 잘못도 빨리빨리 고쳐야 된다. 이렇게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45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가를 봤기 때문에. 자, 이번에 수리하려고 먼저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속담들이 나와 있네요. 호미로 막을 걸 가리로 막았건 띵동. 호미 작은 걸로 막을 수 있었는데 가래 큰 걸로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나머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무식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이다. 내가 안 그랬는데.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 이건 거만함, 오만함. 우문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경우이고,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 그쵸?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의 공통점 보도록 해볼까요?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며 개선하고 있다. 자, 지금 다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는 게 있는데, 개선? 고치려고 노력해나? 자, 그럼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를 한번 볼까요? 나는 아니죠. 예, 나는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고 뭐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 아니고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말한다. 네, 다에 있었고 나에도 있었죠. 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가변보단 불변 얘기했고 노력 열심히 살아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42번인가요? 네, 42번에 3번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 나머지들은 뭐 맞지 않는 설명이니까 패스. 43번 했고 45번 했고 이제 44번이군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구조로 나뉜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는 전반부와 자, 그러면 요 이옥설에서 전반부는 뭐예요? 집수리. 그로부터 얻은 결과를 독자에게 전한 후반부는 내용이 두 개 있었죠. 어떤 사람의 잘못, 또 도덕 개념, 그리고 나라 이렇게 갔습니다. 글쓴이의 주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경험담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필과 비슷하다. 자, 1번 기억은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 기억을 한번 볼까요? 기억이 어디 갔지? 미안. 여기 박스에 나와 있군요. 쏘리. 화면으로 보다 보면은 갑자기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자, 전반부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 아니죠? 기억과 니은은 서로 상반되는 견해 아니고요. 기억이 사건의 결과라면 말도 안 되죠. 니은은 기억의 사실적 상을 바탕 유추. 네, 아까 집수리 경험 이걸 바탕으로 어떤 개인의 어떤 도덕 유추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나라 또 유추했죠. 4번으로 우선 체크. 기억은 니은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한 것이다. 아니죠. 기억은 뭐 경험한 건데 경험하고 니은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44번의 답 4번이 되겠군요. 자, 뭐 이렇게 해서 문학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친구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댓글 확인하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같은 거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어는 읽기 영역입니다. 내가 읽지 않으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꽝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모르는 단어들은 체크하시고 단어들 어휘력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